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분쟁 해결소의 의료전문 변호사 강동관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손해배상 액수입니다.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분쟁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소송까지 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저는 어떤 손해를 청구해야 하나요? 등과 같은 질문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단순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 또는 신체, 장래 소득,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연결되는 복합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막상 합의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도대체 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이 인적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손해 3분설을 중심으로 의료 분쟁에서 손해배상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종류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바로 이걸 손해 3분설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아무리 세분화하더라도 크게 보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마음의 고통, 이 세 가지 안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으니 소득이 없겠죠. 그리고 병원 치료비가 나왔을 거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겁니다. 이때 가게 문을 닫아서 올리지 못한 소득이 소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이 정신적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 분쟁과 관련하여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 손해란 의료 과실이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손해를 의미하고 법적으로는 일실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입니다. 일실수입에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연한, 소득 기준입니다. 일실수입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소송에서 진행되는 신체 감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AMA 가이드라인, 국가배상법상 장애기준,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이용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의학적 장애율과 법적 노동능력 상실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가동연한은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 현재 원칙적으로 가동연한은 65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전문직, 자영업자, 예술, 체육 종사자, 실제로 65세가 넘었지만 소득활동을 계속해온 자 등의 경우에는 70세 이상까지도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최근 판례의 흐름은 실제 노동 현실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소득 기준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되고 소득이 없거나 도시일용 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도시일용 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일용 노임은 1년에 2번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돈, 즉 실제로 재산이 감소한 손해인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보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치료비는 현재까지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향후치료비로 나누어집니다. 기왕치료비는 지급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으니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아까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중요한데 이 노동능력 상실률의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 신체 감정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치료비도 바로 이 신체 감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개호비는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도와주는 사람의 비용입니다. 개호비도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로 나눌 수 있고 향후 개호비도 향후 치료비와 같이 신체 감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장례비도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데 장례 비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현재 대부분 사건에서는 5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목발 등 보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비, 교체 비용도 적극적 손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의료사고에서도 이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데 피해자 본인은 당연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즉, 판사님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형사사건에서 양형 기준표가 있듯이 비록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고 유형에 따른 대략적인 위자료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의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의나 소송 진행 결정에 앞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만으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